이번 주에는 챕터 16, Construction Labor, 즉 건설 인력에 대한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준비된 20개의 장 중에서 16번째 주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16.1 The Labor Resource라는 건 노동력을 건설을 필요한 하나의 자원으로서 해석해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맨파워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자원. 4M 하면 뭐였죠? 머니가 있었고, material, 또 뭐가 있죠? 머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manpower,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이 이니셜을 따서 4M이라고 불렀었죠.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자원. 그 중에서 이 manpower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변화무쌍하면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노동법, 인건비, 그리고 노동선상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해법 같은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6.2에서는 Labor Organization에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적 측면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Labor Organization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보면 숙련 기술자들이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에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은 미국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American Federation of Labor라고 해서 AFL이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본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반면에 단순 노동자들은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CIO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숙련 기술자와 단순 노동자 사이에 다른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내오다가 1955년도에 AFL과 CIO가 통합이 되면서 AFL, CIO 형태의 단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AFL, CIO가 미국에 있어서 주요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산하에 건설산업연맹이라고 해서 산업별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전국 건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각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고요. 보면 그 중에서도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전기분과위원회,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형태로 좀 구분이 되어서 노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3 Early Labor Legislation에서는 미국의 초기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보면 1890년도에 셔먼 안티트러스트 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법을 통해서 당시 독점금지법을 적용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쪽에 조금 더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노동조합의 설립이 막혀 있다가 1914년도에 와서
크레이턴 액트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가 되면서 고용주와 협상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노동조합의 효시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6.4에서는 1932년도에 공표된 노리스 라구아디아 액트라고 하는 법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법령에 의해서, 이 법령의 공포에 의해서 힘의 중심이 서서히 고용주에서 노동자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 옐로우 독 컨트랙트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조건 하에서만 회사에 고용되는 계약을 이렇게 좀 빈번하게 이런 계약들이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바로 이 노리스 라구아디아 액트에 의해서 이러한 옐로우 독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것이 불법화가 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거죠. 16.5에서는 1931년도에 공표된 데이비스 베이컨 액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법령에서는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서로 달랐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 임금 제도를 만들어내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자, 이때 노동자에게 지급되었던 표준 임금은 가장 최근에 임금 협상이 끝난 회사의 임금을 준용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6.6에서는 National Labor Relations Act라고 해서 1935년도에 공표된 법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법에 의해서 노조 전임자와 참여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이때부터 노조에서는 대표를 선출을 해서 그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와 회사 측과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즉,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건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조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노조 전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조의 대표가 되어서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바로 이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193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 NLRB라고 해서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또 크로스드 샵이라고 하는 컨셉이,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크로스드 샵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는 옐로우 독 컨트랙트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가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모든 노동자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즉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약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드 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 이러한 크로스드 샵은 일할 권리와 선택의 자유 개념에 반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불법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옐로우 독 컨트랙터도 불법, 그거는 사용자 측이 유리했던 거죠. 그리고 크로스드 샵, 이거는 노조 쪽이 유리했던 건데 둘 다 현재에 와서는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6.7에서는 1938년도에 공표된 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하는 법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법령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을 두는 법령을 공표를 한 겁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이런 법령이 조문이 이 법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지역이 다르든 프로젝트가 다르든 똑같이 목공 일을 하면 목공에 해당하는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1938년도에 확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주당 40시간 노동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확립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1938년도에 세팅이 되었다라고 하니 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16.8에서는 유니온 그로스라는 주제에 다루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계속 이제 활성화가 돼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1938년도에 전시파업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전쟁 중에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일부 제약을 해서 뭐 생산이 계속 일어나야만 했었을 테니까요. 파업을 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노동조합의 파워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노조가 일부 권력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노조 간부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갈취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법령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16.9에서는 1947년도에 공표된 Labor Management Relationship Relation Act라는 법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법령에 의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불법 행위를 법령 안에서 동시에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80일간의 쟁의조정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거죠.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요. 상대적으로 80일간의 쟁의조정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법령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노동자와 자본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가 1947년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인 간의 힘의 균형점을 50대 50, 거의 중립의 형태로 이동을 시킨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또한 이때 유니온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유니온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종업원의 고용 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정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기업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별 노동자들이 본인의 노동 조건을 다 개별적으로 다 따르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해서 회사와 협상을 해가지고 특별한 노동 조건을 하나 만들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그 노동 조건을 똑같이 적용을 받는 형태를 유니온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니온샵의 합법화 자체에서는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고요.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서는 합법이지만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이 유니온샵이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전종업원의 고용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런 유니온샵의 개념이 적용이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합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노조의 협상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크로스드 샵 개념이죠. 유니온샵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샵은 노조가 일단 협상을 하면 그 고용 조건이 모든
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개념이고, 크로스샵은 모든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현재는 불법화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10에서는 기타 노동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1991년도에 발효된 민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별금지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법령이 1991년도에 발효가 된 게 있고요. 또 하나 고용기회 균등화위원회라고 해서 EEOC라고 불리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고용과 해고, 고용조건 및 분류에서 반드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어떤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 EEOC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EEOC에 제소를 했을 때 그 노동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유죄가 판정이 되는 경우 EEOC는 노동조합에서 행하고 있었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용이나 해고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고용기회 균등화위원회 EEOC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11에서는 버티컬 그리고 호라이전털 노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티컬 하면은 우리가 수평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라이전털 하면 거꾸로네요. 자, 얘는 버티컬이니까 수직적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호라이전털은 수평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이다라고 하면 수평적이라고 하면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horizontally structured 되어 있다라는 건 지역 분산형 기술조합을 의미를 하고요. 앞서 건설 노조의 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AFL이고 하나는 CIO였죠. AFL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었는데 바로 이 숙련 노동조합 AFL이라고 하는 건 지역적으로 산별적으로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점조직처럼. 그래서 수평적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었던 CIO의 경우에는 중앙집권형 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앙집권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앙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특정한 기업이 있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vertically structured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수평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AFL, 수직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CIO가 그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16.1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12에서는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관할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종이 어느 기술조합의 영역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공정은 그 공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합한 기술조합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각각의 그 공종별로 연합이 된 그 기술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공정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점점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기술 조합과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창호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창호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공 쪽에서 목공 기술 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창호가 소재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커튼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철제 창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철공 쪽에서 무슨 얘기냐, 철제 창호는 목공 쪽의 일이 아니라 우리 철공 쪽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과연 향후 창호 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목공인가? 철공인가에 대해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종에 대한 임금 체계는 영역 다툼이 없는 반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공종에 대한 임금 체계라는 건 동일 공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종을 목공이 하든 아니면 철공을 하든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받으니까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반면에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공사를 하는데 다른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건 지금 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사에 사용된 기술에 따라 임금이 결정이 된다라면 다른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사이에 다툼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때 아까 예제에서 자, 우리는 철공 기술을 쓴다. 우리는 목공 기술을 쓴다. 근데 목공 기술은 뭐 시간당 10,000원이고 철공 기술은 시간당 12,000원을 지불을 한다. 이거는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창문을 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우린 10,000원이고 얘네는 12,000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하는 기술에 따른 임금 체계와 공종에 대한 임금 체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건설 노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또 지역별로 또는 개인별로 다른 임금 체계를 갖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유럽의 건설 노조에서는 수직적 경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체가 단일 임금 체계를 갖는 경향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13 유니언 스트럭처에서는 AFL-CIO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노동조합의 구조적인 그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뭐 AFL-CIO는 전국 조직부터 뭐 지역 조직,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국제적 협력을 위한 조직도 있고, 그리고 아예 개별적인 로컬 유니언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위원회를 두기도 하고 에이전트들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을 두기도 하네요. 잡 스튜어드 하면 특정한 협상 대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AFL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 산업 분야를 총괄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금속 노조도 있고, 뭐 전자 쪽도 있고, 아니면 뭐 건설도 있고, 화학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건설 노조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 Department라고 하는 분과가 존재를 하겠고요. 일종의 분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분과에 보면 전국적인 스테이트 단위의 조직도 있고 어떤 뭐 주 단위 또는 뭐 그거보다 더 낮은 뭐 카운티 단위 정도의 어떤 로컬 조직.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중앙 조직이 될 테고 이거는 일종의 지역 조직 같은 것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건설 노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14에서는 그 중에서도 내셔널 유니온, 즉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뭐 중앙노동조합 또는 뭐 전국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조합은 한 국가의 전체 노동조합을 총괄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건 전국조합의 하나의 소속으로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셔널 유니온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지역조합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죠. 뭐 중앙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죠. 자, 반면에 그 로컬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내셔널 유니온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끔 본인들의 정책을 결정을 하겠죠. 따라서 내셔널 유니온이 로컬 유니온을 어느 정도 지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자, 건설 분야에서는 어떠냐? 건설 분야는 타 산업 분야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조합의 영향력이 전국조합의 영향력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상당 부분 건설 노조는 전국 단위의 노조, 중앙 노조보다 지역 단위의 노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15에서는 State Federation and City Centrals라고 해서 노동조합 사이의 위계,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최상위 레벨은 내셔널 유니온이 되겠고 최하위는 로컬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조직이 하나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State Federation and City Central이니까 미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주단위 아니면 시단위 정도의 중간 조직이 있어서 이네들에 속해 있는 로컬 유니온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휘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 단위의 입법 로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마다 다른 법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 단위 입법을 담당하고 역할을 수행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State Federation and City Central이라고 하는 조직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16에서는 유니온 로컬이라고 해서 지역의 노동조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로컬 유니온이 되겠고요. 이런 로컬 유니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샵 스튜어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샵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노조의 대표를 의미를 하고요. 비즈니스 에이전트는 교섭위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섭위원은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노조 대표는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와 협상을 할 때는 누가 하느냐? 노조 대표가 아니냐? 아니죠. 바로 이 교섭위원이 협상의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니 해도 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이 교섭위원, 비즈니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아까 조직도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바로 이 비즈니스 에이전트 부분들이 표시가 됐던 거죠. 샵 스튜어드와 더불어서. 그래서 노조의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고 공식적으로 사용자와 협상을 할 때는 교섭위원이 나서가지고 협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6.17에서는 유니온 하이어링 홀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과거의 하이어링 홀과 현재의 하이어링 홀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 하이어링 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새벽에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모이는 인력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유니언 하이어링 홀이라고 해서 노조 고용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노조 고용장은 노동조합과 컨트랙터, 건설 시공사 사이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 유니언 하이어링 홀이라고 하는 데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있으면 이네들에게 특정한 프로젝트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새벽 인력 시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것들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은 우리나라와 좀 차별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6.18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대되는 개념이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라이머리 보이콧은 어떤 개념이냐면 파티 A와 그러니까 집단 A와 집단 B가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협의하는 개념을 가진 게 바로 프라이머리 보이콧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노조가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들을 기업에다가 직접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쟁의를 하는 행위를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직접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간접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일종의 간접 토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제품 기업의 노동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제품 기업의 노동자가 본인들의 불만사항을 전자제품 기업의 사장,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기업의 사장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 앞에 서가지고 막 시위를 해요. 그러면 대리점주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사장한테 찾아가서 야, 쟤네들이 자꾸 와가지고 여기서 데모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해결책을 해서 빨리 쟤네들을 좀 치워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대리점주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전자제품의 기업의 사장들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간자를 두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브 컨트랙터의 노동조합이 메인 컨트랙터를 통해서 서브 컨트랙터를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종종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 자, 서브 컨트랙터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보이콧을 한다라는 건 본인들 그 서브 컨트랙터의 사용자들, 경영자들한테 가서 직접 불만을 토로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토로한다라고 하면 이게 프라이머리 보이콧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을 별로 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브 컨트랙터의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브 컨트랙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메인 컨트랙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자를 찾아가는 거죠. 하도급자의 계약 노동자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컨트랙터들한테 가서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컨트랙터가 서브 컨트랙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좀 받아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라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에서는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19에서는 오픈샷 그리고 더블 브레스티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떤 얘기냐? 건설기업이 있으면 그 건설기업이 모기업을 가지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자회사를 듭니다. 즉, 이게 모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회사를 자회사 A라는 것과 자회사 B라는 걸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회사 A라는 건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고 또 하나는 비조합원을 고용한 회사예요. 자, 여기는 조합원, 고용사. 여기는 비조합원, 고용사.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응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응찰할 때 반드시 조합원이 고용된 회사만이 응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자회사 A의 이름으로 응찰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합원을 고용한 회사만이 응찰할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없으면 자회사 B 쪽을 이용을 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응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비용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다라고 하면 비조합원을 고용한 회사는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약이 없으면 이 회사를 이용하고 반드시 조합원이 포함된 그런 회사만이 응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조합원 고용사와 비조합원 고용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이 16.19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6.20에서는 노동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노동협약이냐 하면 바로 주계약자와 하도급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사이에 노동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떤 의미냐? 여기 주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도급 업체는 본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계약자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계약이 있겠지만 주계약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바로 이 계약을 통해서 무엇을 규정하느냐? 노동 조건을 규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상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아래 보면 총 11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협정이 포함이 되겠고요. 고용주가 임금 이외에 주는 부가 혜택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고용규칙, 그리고 일종의 도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 통제나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조 직영의 직업소개서, 즉 아까 유니온 하이어링 홀이라는 게 운영이 되는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노조 공간, 스페이스를 주는 부분, 그리고 하도급자의 규정, 그리고 기타 특례 규정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러한 조건들을 주계약자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 조건에 대한 계약으로서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21에서는 레이버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 노동자의 시급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될 수 있냐 하면 직접임금, 복리후생, 사회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그리고 주계약자가 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들게 되는 면책보험, 보통 약자로 줄여서 PL, 그리고 PD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보험료, 그래서 보험이 보면 여기 종류가 좀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다 4가지 종류의 보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 지급해야 되는 생활임금 부분이 있겠고요. 현지에서 이제 살림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는 통상 미국에선 곱하기 2, 2배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자, 16.22에서는 임금을 계산하는 시간당, 즉 시급을 계산하는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예제에서는 아이언 워커, 즉 철공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컨 시프트, 즉 2교대 근무를 하고요. 6, 10-hour days per week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시간씩 근무하는 날이 6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곱하기 1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니까 총 60시간을 갖다가 근무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7시간 일하고 8시간치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7시간을 일하고 8시간만큼의 임금을 수령하게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일정 정도 면책보험도 필요하고요. 커버리지가 대략 5만 불, 10만 불 정도 되는 PL과 PD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 요율의 피카, 그리고 5% 요율의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 실업보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피카는 사회보험 6.2%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5%는 unemployment insurance, 그러니까 실업보험 형태로 5%의 보험료가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되는 과정을 볼게요. 자,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주중이죠. 그리고 세러데이는 주말입니다. 총 6일을 일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5일, 얘가 1일 해서 6일 일하는 거고요. 각각 날짜마다 일하는 시간은 총 10시간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7시간과 5일 곱하기 7시간에서 35시간과 5일 곱하기 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나눴는데 7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이고요. 3시간은 야간 근무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7시간 주간, 3시간 야간 해가지고 총 10시간 일하는 거가 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총 일주일에 일하는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 아워는 왼쪽에 있는 거에서 이 주휴수당의 개념, 그러니까 얘기했죠. 7시간 일하고 8시간의 임금을 수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8, 7이 아니라 여기가 8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5 곱하기 3은 15, 야간 근무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7시간 일했던 게 8시간이 되는 거고 야간 근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0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이 나가는 건 66시간만큼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5, 5시간, 그래서 플러스 1시간 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플러스 6시간이 되고 결과 66시간만큼의 임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더블로 임금이 나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바로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입니다. 그래서 5일 곱하기 3시간씩 한 15시간이 더블로 임금이 나가고요. 주말에 근무한 거, 그러니까 주말에 낮 근무한 거는 8시간, 주휴수당이 붙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야간 근무는 3시간 해가지고 토요일에 근무한 11시간만큼이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더블로 지급해야 되는 시간은 15시간과 8시간과 3시간 하니까 총 26시간이 되는 거죠. 자, 베이스 레이트, 시급은 16.20달러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뭘 했느냐? 베이스 시간에 대해서, 베이스 임금에 대해서 66시간을 곱해주니까 그게 1267.20달러고요. 26시간에 대해서는 더블이니까 19.20달러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499.20달러가 나오게 된 거고요. 19.20 곱하기 26 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페이가 이 두 개를 모두 합한 1766.40이 된 거예요. 이 두 개 값을 더하니까 이 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요율이 1.3%가 헬스 앤 웰페어, 1.14가 펜션, 연금과 관련된 거네요. 1%, 1달러가 뭐 휴가와 관련된 거, 유급휴가 같은 컨셉이겠네요. 그리고 트레이닝, 교육과 관련된 게 0.14 해서 전부 다 더하면
3.58달러가 되고 66시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곱해지니까 236.28달러가 추가로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상해보험이 들어가는데 그게 29.18달러가 들어가고요. 면책보험이 PL과 PD가 있는데 각각 4.77달러와 2.14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상해보험과 면책보험을 모두 더하면 36.39달러가 되고요. 이 36.39달러는 100달러당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전체 들어가는 WC와 PL과 PD 값을 구하려면 36.39라는 요율에다가 앞에서 구한 요 1267.20달러 요 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으로 나눠 가지고 12.67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63.13달러가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실업보험, 생활임금이 각각 이렇게 다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복잡하죠, 그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토탈 코스트는 베이스가 되는 임금, 요거죠? 17.66.40에다가 프린지라고 되어 있는 복리후생비, 요 놈입니다. 그리고 WC, 요 놈이죠. 그리고 PL, 요 놈이죠. 그리고 PD, 요 놈이죠. 그리고 그게 합산돼서 나온 게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다 합한 거가 WC, PL, PD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값이 여기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사회보험, 얘가 실업보험, 얘가 생활임금 해가지고 6개의 항목을 다 더한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6개가 되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다 지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모두 합산을 해서 구했더니 2815.61달러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 노동자를 사용한 60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나오는데 처음에 베이스 레이트라고 했던 시간당 19.20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간당 임금이 19.20밖에 안 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 비용들을 다 포함을 하면 원래 베이스 레이트보다 훨씬 높은 46.93달러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하면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부분, 상해보험과 면책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실업보험, 그리고 파견수당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부분을 모두 더해야 되고 그 돈을 모두 더해서 그것을 6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버리면 근무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럼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겠는데 앞서 46.93이라는 돈이 나왔죠. 대략 근사하면 시간당 47달러 정도의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임금만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시간당 19달러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뭐 특근을 넣어봤자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기타 부대 비용들 이런 부대 비용들이 포함이 되면 시간당 근로자의 시급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